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화요일 굿모닝 YTN 일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를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해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모임의 노동개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새해 예산안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과 경찰 이외 다른 기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동시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 피의자 3명을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광동 신임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 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이고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부적절한 역사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등 조정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으로 높아집니다. 기본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가 1년 만에 8만 쌍 넘게 급감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감소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거센 비판에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올 거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전문가들의 노동시장 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거센 반발은 변수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의 권고안에는 먼저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협의를 거쳐 현행 주 단위를 비롯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해 연장 근로시간을 저축했다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연구에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임금체계에선 중고령층과 청년 고용이 양립하기 어렵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 체계가 없거나 설계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무 숙련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충할 것을 권고합니다. 60세 정년이 돼 퇴직한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 갭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반영해 이르면 연내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권고안은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회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시켜서 유연 장시간 노동체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노동개혁 과제 대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도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내린 눈과 비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 한파와 함께 최고 10cm의 한방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경기와 충북 북부에 내린 1에서 5cm 눈에 이어 오늘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최고 10cm, 또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거로 예보됨에 따라 0시부터 제설대책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서해 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로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서울에 눈구름이 도착하기 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합니다. 또한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된 제설함에 제설제와 자재를 보충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에 대해 이틀 연속 확답을 내놓지 않는 대신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은 경제 안정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다음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업무를 받지만 기자들의 입장 요구엔 침묵했습니다. 거취 표명 관련해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당사자로서 한 말씀 정도. 이 장관은 해임안 통과 직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도 이틀 연속 해임 건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혀 당장은 해임 건의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새해 예산안 처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안의 최대 쟁점 법인세법을 두고는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거라고 말했고, 한전법 개정안은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꼭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첨예한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 역시 해임 건의나 예산안에서 양보할 뜻이 없어서 평행선을 좁히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거부하자 탄핵 추진 의사를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다고 맹비난하면서도 국정조사 보이콧까지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이상민 해임 건의안 거부를 예상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지 단 하루 만에 날아온 통보엔 적잖이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빨리 추진하자는 당내 강경한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 정신에 불복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이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인데다 만에 하나 기각 판정이 불러올 정치적 역풍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표님, 오늘 그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합의해놓고 정작 그 대상인 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모순이라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야당의 입법 전행이 계속되면서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남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주면 위험하듯이 민주당이 벌이는 의회 권력의 폭력적 남용은
이성을 상실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면서 사퇴서를 다 냈습니다. 상의해서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야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우상호 의원도 타협의 여지를 두며 우회적으로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본인들은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하신 건데 지도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당 모두 극으로 치닫지 않는 건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이란 해석과 함께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정조사 증인 취합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과 김순호 경찰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0여 명을 기관 증인으로 취합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 의원들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밝힙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예산 오명을 쓰고 있는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 그중에서도 법인세 인하 문제인데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 철학까지 맞물려 양보 없는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2차 데드라인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도 여야의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예산안 부수 법안인 법인세 인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면 그게 누구한테 이익으로 돌아가요? 주주들한테 이익 돌아가는 거고 종업원들한테 이익 돌아가는 거고 그게 왜 초부자 감세입니까?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됩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제안한 2년 유예까지는 몰라도 현행 25%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인하 폭까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수의 대기업의 혜택을 몰아준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낮추면 60-70%의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감세 하는 것이 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100여 개 남짓한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만 포기하면 예산안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는데 여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이 더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부터 우선 낮추자며 역제한 카드를 내놨습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원부터 5억 원까지인 기업 5만 4천여 개의 법인세율을 10%대로 대폭 내리자는 겁니다. 5만 4천여 개 중소 중견 기업들을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 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철학의 문제로 확전되는 모습입니다. 여야 모두 퇴로 없는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얘긴데 오는 15일 예산안 합의 처리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번 주 현장 기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신병 확보 여부가 윗선 수사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용산구 재난안전과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관내 재난안전 관련 실무 책임자인 만큼 참사 전후 구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추궁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사
당일 낮부터 사적 술자리가 주셨던 의혹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거는 인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특수본은 구청을 포함해 경찰과 소방 등 현장 기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 소속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뿐 아니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의 2차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로 혐의를 입증한다는 게 특수본의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찰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구속 범위를 차례차례 넓혀갈 계획이었는데 첫 단추였던 이임재 전 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일괄 신청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 사건이라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수본이 강조한 터라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건 고사하고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은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아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특수본 출범 이후 첫 검찰 송치인데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수사의 본류에서는 벗어난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운송 거부를 중단한 화물연대가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를 막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어제 농성장을 찾아 의견을 나눴는데 조만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국회 앞에 차려진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반인권적이라고 성토하며 인권위가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시 또 재차 업무 개시 명령을 치면서 저희들을 수행을 무력화시키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인권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그것들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권위도 이미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의견 표명이나 기타 정책 공고와 관련돼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드렸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맞서 이봉주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고 품목 확대를 논의할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운송사 측이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탈퇴를 요구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네, 현재 한두 개 운송사들이 공공운수노조 화물본부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부당 노동행위이고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하고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서는 파업 중단의 문제점을 호소하는 등 투쟁의 불씨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도 면담을 마친 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중심으로 정책 검토를 마치면 권고안의 형태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반영해서 저희가 인권위가 할 일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아주 늦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이 끝나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정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데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체포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민주당 노웅래 의원.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 보복 수사, 기획 수사, 공작 수사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의원을 한 차례 불러 비공개로 조사한 뒤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인사청탁을 받고 21대 총선과 전당대회 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노 의원의 자택에서 3억 원가량의 현금 다발을 확보한 검찰은 최근 전직 보좌관 조사 과정에서 노 의원이 박 씨 청탁 업무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 측은 이를 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검찰이 망신 주기 여론재판에 나섰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군사 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체포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입니다. 노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노 의원의 영장심사는 법원과 정부를 거쳐온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야 열릴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건 3차례로 모두 가결됐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던 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모두 구속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조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박 전 원장에게 내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자신의 SNS에 검찰과 변호인이 소환 일정을 조정했다면서 자신은 소환에 응할 것이고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30대 피의자가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태인 거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자해에 쓰인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고 있었는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30대 피의자가 자해해 구급차가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낮 1시 반쯤. 36살 A씨는 목 주변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현재 위중한 상태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당시엔 수사관 2명이 함께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달이 난 건 화장실에서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대기 중에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했고 그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A씨가 자해에 사용한 문구용 흉기를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입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 그것도 전국 최대 검찰청에 피의자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오른 건데 검찰은 사건 경위 파악이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밝히기 이른 단계라며 사건 경위 파악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YTN이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 발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라거나 북한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논문을 통해 밝힌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자유주의 사상과 시장경제를 다루는 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라는 제목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논문을 통해 재작년 추진되던 역사 왜곡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역사 인식을 판단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 든 게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의혹입니다. 이미 국방부를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5.18 당시 신군부가 헬리콥터로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당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부인했던 전두환 씨가 생전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글을 본인이 편집위원으로 있는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이 논문 논란에 대해 묻기 위해 김 위원장의 취임식장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헬기 사격은 아직 규명 안 됐고 5.18에 물어보세요. 헬기 사격이 입증된 것인가? 5.18의 헬기 사격이 5.18 위원회에서 규명됐는가 확인해 보시라고. 앞서 김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도 폭동, 반미투쟁이라고 부른 사실이 확인됐고 YTN을 통해 아예 과거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해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향에서 진상규명을 다하고 단 하나의 진실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시가 오늘 출근길부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서 지연 사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 열차를 무정차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15일까지 4, 6호선 삼각지역에서 아침 8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시 관계자는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건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하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등 조정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3주택으로 높아지고 기본 공제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개편안 내용 오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야가 종부세법 개정안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먼저 종부세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은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를 다주택자에 포함시켰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으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의 범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2배 안팎의 높은 중과세율로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여야가 합의하면서 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공제도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 원으로 뜁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은 11억을 12억으로 또 저가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옮기는 그런 것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과세 표준 12억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적용할 경우 합산 공시가격은 24원입니다. 거주주택 이외에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은 아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6%인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부 여당이 야당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매듭 지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월요일 기준 13주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를 언제 푸느냐를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고민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5천여 명, 월요일 기준으로 13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한 달 가까이 400명대를 지키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푸는 문제가 방역 당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 수 느는 걸 보면 서둘러 풀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계속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대전과 충남 등 지자체들이 풀겠다고 나서고 있고 외국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를 다른 나라보다 늦게 푼 타이완조차 민간 사업장에선 강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실내외 마스크 의무를 유지하는 이집트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아 사실상 푼 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등 10개 나라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의무 해제 시점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 유행 추이와 이가 백신 접종률 등을 보면서 해제 기준과 시점 등을 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증가세가 계속되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내 마스크 의무를 풀더라도 감염 취약시설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시설에서 완전히 해제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같은 곳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법적인 의무로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에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확정하기로 한 가운데 그 기준을 논의하는 첫 번째 토론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서민들은 좀처럼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건비나 재료비 상승은 물론이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 부담에 자영업자 다수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소비자들은 씀씀이부터 줄인 겁니다. 전반적으로 식품 쪽 야채 종류가 좀 특히 많이 오르는 걸로 이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소비를 좀 줄이게 되는 그런 아무래도 이제 적게 구매하게 되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올해 매출에 반짝 회복을 기대했지만 대출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되는 단계가 한두 달 정도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갑자기 이제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역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회복 단계에서 다시 멈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 69%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재료비 상승과 임차료 부담 등이 매출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진 것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금 사정을 살펴보면 평균 대출 금액은 9,97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이자율은 지난해보다 2%포인트 오른 5.9%였는데 5명 가운데 1명은 이자율이 8% 이상인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매출액 감소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3년 이내 폐업을 고민하는 처지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25% 정도 되고 있어서 자영업자가 힘들면 결국 서민 경제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자영업자들은 저금리 대출 확대와 소비 촉진 지원,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신혼부부가 1년 만에 8만 쌍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는데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초 우리나라를 핥힌 코로나19. 사회, 경제 전반이 큰 영향을 받았는데 결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결혼 5년 이내에 신혼부부는 110만 1000쌍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7%, 8만 2000쌍이나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가장 작은 규모로 감소폭과 비율은 역대 최대였습니다.
혼인 1년차 부부는 19만 2천 쌍으로 1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신혼부부의 자녀도 감소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54.2%, 평균 자녀 수는 0.6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입니다. 여성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겠느냐. 자녀를 낳는 대신 맞벌이에 나서는 부부가 늘면서 초혼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 증가도 집값 폭등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 보유 비중은 무려 89.1%로 역대 최고치를 가리켰습니다. 대출 잔액의 중앙값은 1억 5,300만 원으로 15.4%나 치솟았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신혼부부의 부담을 키워 출산율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제 5단체장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배당금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경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적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서 170억 원가량 배당받았는데 선수 한 사람에 최대 2억 7천만 원씩 포상금을 주고 나머지 100억 원가량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1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2%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1년간 휘발유 가격이 4.7%, 식료품 가격이 8.3% 각각 오를 거로 예상해 10월 조사보다 각각 0.6%포인트와 0.8%포인트 떨어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로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문가 전망치는 7.3%로 전달의 7.7%보다 0.4%포인트 하락할 거로 전망됩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는데 유럽연합 EU는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란 국영 방송사와 이란인 20명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시위 도중 보안군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라흐 나바드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하레베, 즉 이슬람을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됐고 현지 시간 12일 형이 집행됐습니다.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첫 사형 집행이 있은 지 나흘 만으로 이번에는 마슈아드 도심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돼 시신이 크레인에 내걸렸습니다. 앞으로도 시위대 24명에 대한 사형이 예정돼 있다는 현지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이란 정부가 보란듯 두 번째 사형 집행을 강행하자 유럽연합 EU는 인권 침해에 연루된 이란 국영 IRIB 방송사를 비롯해 종교 지도자와 군 장성 등 이란인 20명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We are targeting those responsible for this continued repression against protesters, and this underlines the support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Iranian people. 이란에선 지난 9월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이후 반정부 시위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이 유혈 강경 진압으로 맞서면서 지금까지 최소 480여 명이 숨지고
18,00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현지 시간 12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국적 인사 8명과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북한 로켓공업부를 포함한 기관 4곳입니다. EU는 북한의 핵 혹은 탄도미사일 관련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댄 개인 및 기관을 겨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년 8개월 만에 철도 운행이 재개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최근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러시아에서 열차에 싣고 온 물품들이 두만강 인근의 북한 철도 야적장에 쌓여 있는 것이 관철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야적장이 있는 장소는 두만강 조러 친선다리에서 1km 떨어진 곳으로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러시아로부터 온 화물이 적어도 2차례 이상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누는 점차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강도도 강해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한방눈이 예고됐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10cm 이상, 충청 남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린 눈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아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미세먼지 경보가, 경기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 대전 2.7도, 광주는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새해 예산안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제를 유연화하고 임금 체계를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문가 모임의 노동개혁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꼽힙니다. 인천 지역 상급 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전공의 부족 사태가 소아 의료 현장 공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2%로 한 달 전 조사 때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로 최근 제기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힘을 얻게 됐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도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찾아올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을 통지받은 뒤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건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 무거우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참사 책임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이냐며 이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 단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의 대치로 새해 예산안 처리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협조를 촉구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천억 정도의 감면을 통해서 그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원, 노동자, 주주 또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다. 우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문제입니다.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축소를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노사협의를 거쳐 현행 주 단위를 비롯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장 근로시간 관리가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서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연구회는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온 힘을 다해 노동개혁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SNS를 통해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 삭감을 초래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연구회가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강조한 데에 대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동시간 자율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직무 성과급제 전환, 파견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단체의 주장만 그대로 반영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연구회 권고안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거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도에 맞춘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계약 시나리오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총파업을 중단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반인권적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어제 직접 화물연대 농성장을 찾은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의견을 표명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된 면담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국민에게 할 수 없는 반인권적 행동들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물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역을 하라라는 명령까지 내리면서 저희들이 파업을 귀족노조 또는 기득권 챙기기 또는 심지어 북해까지 거론을 하면서 반국가 단체다. 그 이전부터 정책으로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 그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 표명이나 기타 정책 공고와 관련돼서 이미 시작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부적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과 경찰 외 다른 기관 피의자들의 영장을 이번 주 동시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 행사와 관련한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경찰 피의자 3명을 오늘 검찰에 송치합니다. 특수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신병 확보에 실패한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이번 주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경찰 외 다른 기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신청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인천의 한 상급 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전문의 2명이 당직 근무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상급 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병동.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4명. 그런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단 1명의 전공의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교수 2명이 외래 진료에 이어 밤을 새는 입원 병동 당직까지 도맡아 하는 일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병동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병실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연속 근무 36시간 포함해서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근무를 전문의 교수가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국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199명. 그런데 불과 33명만이 지원해 지원율은 1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대 병원과 세브란스 등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5곳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만 유일하게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채웠습니다.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필수 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에 맞는 지금 골든타임에 맞는 그런 대책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현재 현상은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0년 전에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우리처럼 비인기과의 의료진 부족 현상을 겪었지만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진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의료계는 우리도 일본처럼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진료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홍역을 치른 강원도가 금융기관 보증 부채 2,050억 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빚을 내서 더 급한 빚을 갚은 셈인데 애초 하려 했던 출자기업 기업 회생 신청도 유보적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레고랜드 건설 지원을 위해 만든 강원도 출자기업 중도개발공사.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 2,050억 원. 강원도가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킨 레고랜드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정확히 2,049억 1,400만 원, 하루 이자만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강원도의회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월요일 오전 바로 상환한 겁니다. 조금 전에 10시 25분에 레고랜드 GJC 보증채무를 상환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2,049억 1,400만 원. 갚은 돈 절반은 강원도 예산, 나머지 절반은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섰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금융권보다 낮다곤 하지만 빚을 내 빚을 갚은 겁니다. 강원도가 애초 진행하고자 했던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법원 기업 회생 신청도 유보적입니다. 급한 빚을 이미 다 갚은 상황이고 금융시장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회생이란 것을 이 시장에서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그게 좀 마지막까지 걸립니다. 관건은 이제 강원도가 대신 내준 2,050억 원을 중도개발공사가 언제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채무 변제와 자산 매각 과정에서 강원도와 갈등을 빚은 중도개발공사는 오는 15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 경영 정상화와 함께 공사가 보유한 의암호 일대 땅 매각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융 채권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킨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는 결국 예산과 또 다른 빚을 투입하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 야권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국회 청문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동철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통화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내년 실물 경제는 어려움을 겪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희망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실시한 11월 소비자 전망 설문조사 결과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5.2%로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앞으로 1년간 휘발유 가격이 4.7%, 식료품 가격이 8.3% 각각 오를 것으로 예상해 10월 조사보다 각각 0.6%포인트와 0.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치로 최근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13일 발표 예정인 11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문가 전망치는 7.3%로 전달의 7.7%보다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김 위원장의 공개 발언에 이어서 이번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명백한 허위라고 논문을 통해 밝힌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광동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서 위원회와는 법적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진이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을 직접 만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를 꺼내자 김 위원장은 뜻밖의 답변을 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4.3 사건이나 5.18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법안 한번 읽어보세요. 4.3과 5.18이 우리가 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자를 통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두 사안은 특별법에 따른 별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고 법에 따르면 진화위에서 다루도록 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1기 진화위에서도 다룬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실무 차원에서는 4.3 사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되면 별도 위원회에서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위 진상규명 범위를 규정한 법 취지는 김 위원장 해석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화위는 한국전쟁 전후 불법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을 다룹니다.
여기에 권위주의식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들도 진상규명 대상입니다. 그래서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고 실제 1기 진화위에서도 관련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의 정신은 4.3을 비롯한 5.18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기본 취지가 있는 것인데 본인 가게에서 무슨 물건을 파는지도 모르는 분이 사장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앞으로 2년 동안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과 사고에 대한 규명을 총괄하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부산 청사포에서 운전자가 없는 마을버스가 내리막길을 100m가량 질주하면서 어민 1명이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내리막길에 잠시 차량을 세우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경찰은 운전자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해안 주차장에 어민들이 창고로 쓰는 컨테이너. 마을버스가 무서운 속도로 들이받습니다. 주차장 경계석을 부수고 들어와 어민 1명을 치고 다른 경계석을 다시 들이받은 뒤입니다. 쓰러진 어민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차가 한 오긴데 이리로 도망갔으니까 보면은 차근차근 가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더라고. CCTV에는 운전자가 없는 마을버스가 빠른 속도로 내리막을 달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몇 분 뒤 같은 길을 따라 마을버스 운전자가 뛰어갑니다. 마을버스 운전자가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멈춰섰던 곳입니다. 운전자가 내린 뒤에 버스는 내리막을 따라 100m를 그대로 질주했습니다. 버스는 운전자가 내리고 16초 뒤 서서히 출발해 속도가 올라가 30초 만에 어민을 덮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내리막길에 차량을 세우면서 과실이 있었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드하고 기어 상태 이런 걸 좀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조치는 했지만 위협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정차했는데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 여름, 서울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며 지상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주민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민들의 생각 어떨지 박정현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넉 달 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차올라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던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 열악한 주거 환경 탓이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는 거주용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매입하거나 신축과 공동개발을 통해서 줄여 나아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나온 대책이 바로 반지하 바우처입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을 최장 2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상과 반지하의 평균 월세 차액인 13만 8천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지상으로 올라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이 어렵거나 하신 분들은 그 반지하에서 20만 원만 받아서 위로 올라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바우처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신림동 참변이 일어난 바로 맞은편 골목, 다른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은 한 달에 20만 원씩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 여름 세찬 비가 내린 저녁 70대 노부부가 사는 이곳에도 부부의 허리춤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등 이미 주거복지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수혜가 우려돼 바우처 지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5층에 가려면 적어도 5, 60만 원 돌라 하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비싼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바우처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반지하를 없애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지하에 살던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수준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물리적 반지하를 없애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의 연계 계획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제일 높은 것 같고요.
열악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몸을 눕힐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는 반지하. 모두 없앤다는 선언적인 대책에 앞서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올려줄 근본적 방법이 무엇일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해보다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68.6%는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지난해보다 평균적으로 매출은 12.5% 줄었습니다. 자영업자 40%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영업실적 악화와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 자금 사정 악화 등을 꼽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늘면서 청소년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가 계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고위험군은 꼭 맞아야 한다고 정부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시작된 뒤 청소년 감염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대 신규 환자가 지난 10월 셋째 주 430명에서 지난달 다섯째 주에는 921명으로 2.1배 급증했습니다. 또 최근 청소년 재감염 추정 비율이 17%에 달해 전체 평균인 13%를 웃돌았습니다. 청소년은 현재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3배에서 5배 더 쉽게 감염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12에서 17세 가운데 1, 2차 기초접종을 마친 경우 접종할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BA1 기반 백신과 BA45 기반 백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mRNA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유전자 재조합 백신도 접종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존 청소년의 3차 접종률이 2차 접종률의 6분의 1인 11%에 불과해 이번 이가 백신도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사망자 가운데 78%가 고위험군이었던 점을 들어 면역 저하자와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꼭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고위험군들, 그 연령층에도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암이라든지 선천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고위험군들은 이 계량 백신을 반드시 맞기를 권고드립니다. 청소년 3차 접종이 지난 3월 시행돼 9개월이나 지난 점도 청소년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필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청소년의 이가 백신 접종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사례 중 94%가 주사 부위 통증이나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증상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점포로 전화를 걸면 챗봇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확대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제한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40대 중증 시각장애인 장용전 씨가 가까운 이마트 점포로 전화를 겁니다. 챗봇을 이용하란 안내 음성과 함께 통화가 곧바로 종료됩니다. 챗봇 채팅으로 상담하실 수 있도록 모바일 화면 또는 문자 URL을 터치해주세요. 문자로 온 챗봇 링크를 클릭해 상품 검색창을 누르고 안 되네. 가려던 이마트 점포를 찾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립니다. 화면 구성 자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부터 아래까지 쓸어서. 지난 10월 말 이마트가 전국 점포에 모바일 자동 상담 서비스인 챗봇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기존 음성 서비스를 종료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집 전화 등 유선으로 점포에 전화하거나 본사 대표 전화로 걸 경우 여전히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소비자 편의를 포함해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의 소외가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스마트폰 화면 읽기 기능을 이용해 각종 앱에 담긴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상품 설명이 이미지 파일로 돼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보유한 쿠폰이 있어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걸 클릭해야 쿠폰 적용이 되는데 클릭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앱 쓰는 거를 이제 포기하고 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많은 정보가 시각화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의 정보 접근 제한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장애인과 고령층에겐 디지털 전환이 단순한 적응의 문제를 넘어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남 화순군 이양면에 있는 목재를 재활용한 연료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한 개동 55제곱미터와 건조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천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장치 내부에 있던 분진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러시아가 완전히 철수하지 않는 이상 휴전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경우 전쟁이 최악의 상황으로 확전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의 공군기지 2곳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70여 발을 퍼붓는 동시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위협했습니다. Встречный удар. Ну, ничего здесь секретов-то нет никаких. Что это? Что такое ответно встречный? Ответно встречный. 핵 전쟁을 우려한 서방 국가 사이에선 휴전론까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가블리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유럽연합 담당 차관은 현재 상태의 휴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휴전을 하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 등 지난 2014년 이후 점령한 모든 지역에서 철수하고 우크라이나 경제에 끼친 전쟁 피해에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Russia is interested in ceasefire just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sture in Ukraine. Until Russia is on our territory, there is no possibility of ceasefire. 그러면서도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 don't want to talk about nuclear, but if the Russia decide to apply nuclear, of course, it's the most highest level of escalation in this conflict. But I hope it will never happen. 가블리로프 차관은 최근의 전세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캐나다와 호주의 적극적인 지원 덕에 반격에 나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하다며 한국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 공급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위해 내년도 관련 기금 2조 8천억 원가량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EU 외교장관 이사회는 현지 시간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기준 유럽 평화기금의 재정 지출 한도를 20억 유로, 2조 7,6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평화기금은 EU 예산이 아닌 국민 총소득 비율에 따라 각 회원국의 기여로 마련한 특별 기금입니다. 분쟁 방지 등을 위해 EU 차원의 군사 지원 시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조성이 됐습니다. 당초 2021년에서 2027년에 사용할 계획으로 총 57억 유로, 7조 8,700억 원 규모로 조성됐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86%가 소진돼 현재 8억 유로 정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사법부가 사형 선고를 받은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두 번째 형을 공개 집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12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사형 선고를 받은 마지드레자 라나바드에 대해 형을 집행했습니다.
사법부는 라나바드가 지난달 17일 수도 테헤란에서 동쪽으로 740km 떨어진 마슈하드에서 흉기를 휘둘러 보안군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에너지 위기를 맞은 유럽이 올겨울은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행히 올겨울이 따뜻하고 또 코로나19로 중국의 가스 수요가 위축된 게 도움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올겨울 한숨을 돌렸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가스 창고를 채우는 인상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winter, it looks like we are off the hook. We may go through this winter with some economic and social bruises. 27개 EU 회원국은 새 공급처를 개척하고 에너지를 아끼며 필요한 가스를 비축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온화한 겨울과 코로나19로 중국의 가스 수요가 위축된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입니다. IEA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중국의 LNG 수요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천연가스 270억 입방미터가 부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년 겨울이 올해처럼 따뜻하리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선 회원국의 공동구매로 역내 가스 수요량의 15%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We have to operationalize it now in the joint purchasing mechanism. Every day of delay comes with a price tag. We have discussions with member states, partner countries and their companies that are ongoing. IEA는 이와 함께 EU가 1,000억 유로, 약 138조 원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IEA는 지난해 EU가 고물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며 가동한 기금의 3분의 1만 쓰면 부족한 가스 공급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 출근길부터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시위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되면 무정차 통과합니다. 현재 전장현은 오는 15일까지 4, 6호선 삼각지역에서 아침 8시와 오후 2시 하루 2차례 선전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달성한 벤투호의 캡틴 손흥민이 오늘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토트넘은 박싱데이인 26일 브렌트포드 원정으로 17라운드를 시작하고 22일에는 홈에서 프랑스 니스와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 축구 대표팀을 이끈 파울로 벤투 감독도 오늘 밤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벤투 사단으로 불리는 4명의 코치도 함께 돌아가는데요. 이로써 2018년 부임한 벤투 감독은 한국 대표팀과의 4년 4개월간 동행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멤버 진이 오늘 군에 입대합니다. 입소를 앞둔 진은 팬 커뮤니티에 짧은 머리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오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고 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전남 완도 섬 지역은 올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수원이 고갈되다시피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물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밭작물과 공장 가동에 쓸 물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이 넘실대던 곳이 드넓은 들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지 오래되면서 바닥은 물기 하나 없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완도 소완도 주민 2천여 명이 쓰는 상수원 저수율은 불과 3.2%로 고갈 직전입니다. 가뭄이 지속하면서 섬은 40일 넘게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날은 일주일에 단 이틀에 불과해 주민들은 이렇게 물탱크와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완도 지역의 평년 강수량은 1,400여 밀리미터인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됩니다. 특히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이후로는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섬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건 아닌지 주민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뭄은
내가 64살을 먹었지만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랐어도 이런 경험 처음 봤어요. 이렇게 심하게 가뭄은.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뭐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나 지금 뭐. 수안도에는 김밥용 김을 생산하는 공장이 19곳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가는데 지하수까지 다 말라버리면 생산의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 부족이 현상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일단 공장을 스톱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공장 김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매일 급수차 8대가 동원돼 다른 섬에서 가져온 물을 상수원에 채우고 주민에게는 병에 든 물도 공급하고 있지만 날씨가 나빠지면 이마저도 중단되고 맙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해 벼 모내기가 늦어진 데 이어 밭작물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마늘 종자 자체가 썩어버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그 마늘 포전 보면은 한 20% 정도는 그 포전이 비어 있어요. 앞으로 가뭄이 길어지면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공장 가동에 쓸 물 부족도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라이노입니다. 오늘은 눈과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영상권을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됐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누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겠고 강도도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는 10cm 이상, 충청 남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특히 인천은 미세먼지 경보가, 경기 지역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공기가 무척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도, 대전 2.7도, 광주는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집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곳곳에 내리는 눈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미끄럼 사고와 낙상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